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지 기자는 감기 안 걸렸죠? 네, 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항상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도 옷을 이렇게 두텁게 입고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박순봉 기자 왜 웃어요? 아, 재밌어서요. 네. 저는 패딩은 두꺼운 걸 입고 안에는 좀 가볍게.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겹을 입어야 더 추위에 견디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박순봉 기자는 이미 여러 겹을 네. 엄청 보냈네요. 껴입었네요. 네. 몸이 약합니다. 네. 네, 묻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지금 크게 공방이 되고 있는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 간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마찰. 자,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궁금증은 언제부터 감지됐나? 이게 과연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만일 것인가? 아니면 그전부터 좀 조짐이 나왔던 것일까? 이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정확히 언제부터다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요? 그런 걸 좀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져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좀 그게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좀 조짐이 보였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그 김경률 회계사 이제 비대위원이죠. 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발언이 일단 가장 화를 돋군 원인으로 꼽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 수수 사과 요구에서 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더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비유를 한 대목은 정말 잘못됐는데 오히려 이거를 뭐 문제 삼지 않고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울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천하겠다고 손을 들어준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좀 크게 실망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극적으로 부각이 됐던 장면도 있었지만 이은지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출발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수락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박순봉 기자 이게 네. 최근에 한 뭐 일주일간 한 주 동안에 가장 이 첨예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방금 뭐 이현지 기자 얘기한 거 조금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하신 거랑도 연결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 그 공천 내지는 뭐 하여튼 추천 요 문제 가지고 불거지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 말로는 그 전부터도 조금 그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에 있을 때도 관계가 윤 대통령이 뭐 하나 시키면 뭐 한 위원장이 따라서 하고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전체를 통합적으로 맡겨놓고 그럼 이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고만 받고 이런 관계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일일이 시키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상하 관계는 아니고 독립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한 조직 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당으로 좀 분리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이 독립적인 관계가 더 독립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년 인사하면서 쭉 다니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정책 같은 거에서도 조금 완전히 조율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 관계자가 표현하기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 때는 거의 그 당에 제대로 다 즉시 보고가 되고 그래서 거의 호흡이 딱딱 맞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훨씬 더 좀 주체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뭐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교류가 그만큼 막 활발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이 김경률 비대위원 건이 딱 터지면서 이제 이런 반발 같은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좀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는 어제 좀 들은 얘기는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어찌됐던 간에 한동훈 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낸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뭘까? 이제 당에서도 다들 이제 걱정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지켜보고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지역에 일정도 있는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울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뭘 한 거냐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이제 뭐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게 잡히게 되면은 그 수순이 예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가 아무튼 뭐 전에 다른 이제 당 대표들 물러날 때 보면은 그 초선 의원들 뭐 좀 모여가지고 뭐 연판장 돌리기도 하고 혹은 뭐 그게 아니라면 의원총회 가서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반대하는 의견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맞붙어 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기를 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 자체는 갈등이 딱 터졌는데 일방적인 분위기로 안 흘러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내치게 되면은 총선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좀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접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요 그림 자체는 아 다음 수순은 의총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던 의원들이 있고 그러면서 싸워야지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약간 소강 국면이잖아요. 예. 뭐 의총도 예정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뭐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움직임이 좀 수그러들었는데 어떻게 또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붙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일방적인 싸움이었으면 붙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박순봉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갈등이 있으면 윤심 쪽으로 딸려갔던 당 내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용산으로 안 가고 여전히 여의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한심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네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 김기현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도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쏠려가는 힘도 있다. 오히려 그 힘이 더 강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사야 되는 포지션에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지역 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뭐 간판 사진을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들도 좀 최근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요. 그런 움직임은 실제 있었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반 당직자들은 정말 선거 치를 생각이 있느냐 이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격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관건이 이 결말이 그러면 윤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즉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좀 총선 승패의 향방이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비대위원장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게 총선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윤 대통령을 좀 꺾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끝내 한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럼 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 막 사천으로 지금 뭐 윤리위에 제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케이스처럼 뭔가 배신자로 뭐 낙인 찍혀 나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라면 정말 총선에서 불리하다. 이런 그림이라면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는 입장은 계속 수습이에요. 이 상황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아까 뭐 소강 상태라는 설명도 했는데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향후 거취가 또 이 수습이라는 데에 주요 관건일 것 같은데요. 좀 대통령실에서는 뭐 적어도 한 비대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을 좀 사퇴시키거나 어쨌든 조금 뭐 주의를 주거나 정도가 나와야 봉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좀 더 나아가서 총선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윤으로 끝까지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지키게 되면 지금 반윤을 기치로 나가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새는 완전히 쪼그라들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실과 당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즉 분리가 되면서 국민의힘 선거에서는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릴 수는 없는 구조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이 지금 계속 몰아치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윤 대통령 뜻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근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 그럼 내치면 다음 누구로 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림이 좀 의아한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년이 된다니까 선뜻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지점에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도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둘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친윤 의원들보다 훨씬 깊잖아요. 오래됐고 그러면 언제든 친구 관계라고 치면 한번 싸웠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라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서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알아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 물어봐도 약속 대련 가능성은 좀 별로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은 약속 대련이었으면 좋겠다. 만약 약속 대련이었다라면은 정말 고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정치 행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약속 대련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보도로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왜냐하면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요. 이간섭 비서실장, 윤재혁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그럼 이 내용이 공개가 되려면 물론 뭐 수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일부 알고는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나왔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종의 확인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에서도 이거 이미 좀 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누가 기사를 이걸 내보낸 것이냐 요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듣는 좀 우세 해설은 오히려 그 채널A 보도 그러니까 저녁에 나왔던 그 보도들은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기사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아예 공개를 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못 나갈 뿐더러 이건 문제가 있어. 공개를 해서 오히려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림 자체가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뭐 사천 아니었다. 이거 지도부 간에 협의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뭐 쭉 이런 것들은 반박성 보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잘못했어라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키를 쥐고 오히려 좀 역공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약속 대련은 이제 아니라고들 좀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좀 대통령이랑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런 입장이었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건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을 막을 정도의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그 발언이 오히려 좀 도화선이 돼가지고 강한 반응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좀 감정적으로 부딪힌 걸로 보이고 국민의힘의 다수 이제 관계자나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 없다. 그냥 드러난 대로 감정선대로 보면 된다. 근데 이게 좀 대부분의 해석들입니다. 그럼 약속 대련은 아니다. 자 그런데 약속 대련이었다면은 친윤 의원들이 사실 그 약속 대련에 맞는 행동을 했을 텐데 상당히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태도가 각각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이용 의원은 또 마찰이 있다라고 하는 관련 내용, 대통령의 지지 철회 내용을 올린 반면에 이철규 의원은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서서 좀 봉합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수선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들이 다 합일된 것 같진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 통일운동가인 그 목사가 몰카로 기획한 것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이거는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한 위원장이 이걸 제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포을에 사천까지 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약간 한 비대위원장 잘못이 더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앙뚜아네트 발언이 마포을에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출마
비대위원 김기춘 비대위원이 출마한다는 그 발언보다 먼저 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발언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튜브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면 다 말려든다.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설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한 사과를 하더라도 야권이든 어디서든 분명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걸 어디까지 사과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1월은 넘길 것으로 보이고 2월에도 뭐 일부 방송사와 제한된 형태로 좀 기자회견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위원장이 그 김경률 회계사의 그런 사과 발언이라든지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그런 것들은 명백히 잘못했다. 이거는 일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강 국면이긴 한데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이게 왜냐면은 본질적인 문제는 처리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방금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거에 첨언하면 저도 이제 여권 주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과에 대해서 전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일단은 지금 지지율에 이 문제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냐 안 돼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뭐를 반문을 해요. 그래서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돼 있다고 치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안 돼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사과를 하면은 지지율이 오를 것 같냐 안 오를 것 같냐. 그것도 역시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다. 이게 사과를 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기본적인 그런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향후에도 언제든 갈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그냥 오래된 친구에 비유하자라고 하면은 되게 굉장히 친했는데 다른 친구 불러가지고 뭐 쟤 때려 아니면 뭐 쟤 그만 만나자고 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해를 했다라고 치면 화해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의 상처는 서로 간에 남은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갈등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균열 같은 것들은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약속 대련보다는 오히려 예기치 않았던 또는 뭐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충돌이 그냥 발생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약속되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네요. 네, 민주당에서 사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도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여권에서도 이거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을 하는 게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기획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선거에 좋을 거라고 보냐. 전혀 아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가 아까 채널A를 통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가 뭐 한 비대위원장 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대통령실에서 흘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 대통령실에서 흘렸다면은 내가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표한 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되는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김경률 두 사람 뭐 공천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출마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사과부입니다. 실제로는 취재를 해보면 어느 쪽이라고 봐야 명확할까요? 국민의힘 사람들 쭉 물어봤을 때 네. 요 사천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물러나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이 공천 관련해서 있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고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그 용산에서 전면으로 내세워 가지고 하는 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선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최대한 그 노출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문제를 전면에 세우기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걸 명분 삼아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내치는 것도 사실 명분적으로는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천이라는 그런 프레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국민의힘은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상황이었는데 한때 잠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인물에 대한 하마평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현지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되는 것 같고 거론됐던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가 가장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제 실제 의원들이 자신의 공천을 줄 인물로 정치인을 선호하는 게 그래도 본인의 공천을 앞두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모르고 말도 거의 나눠본 적도 없는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개항을 출마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좀 가장 무난한 수순이다라고 해서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원 전 장관도 좀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고 총선 다음에 당대표, 대권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좀 나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요 상황 관련해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갈등을 벌였으니까 여권 내에 상처가 나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로 나쁘냐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괜찮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싸움이 약속 대련이었던 혹은 그냥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이렇게 벌어졌든 간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랑 각을 세운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모 관계자가 표현하는 거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더 이상 당에 반영이 되지 않을 거다. 좀 분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어떤 행보를 할 때 윤 대통령이랑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들을 보면은 당 지지율은 민주당에 비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높은 거잖아요. 이게 부담이었는데 이 리스크를 한 가지 좀 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 내보내는 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원들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랑 원래 그렇게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벌어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개파 내지는 파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론이 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는 각 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인데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불이익 없어. 이렇게 했는데 또 정작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서도 이 올드보이 출마 제안에 대한 의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른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합치된 의견으로 좀 모이질 않아서 결국 발표를 하지 못한 건데요. 이제 총기단 내에서 올드보이 출마 제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대 의견으로 어디까지를 올드보이로 규정할 것이냐. 이게 너무 모호하다. 그 범위를 좀 명확히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무슨 몇 선 이상 다선 의원이냐 그렇죠. 아니면 연령이냐 나이로 할 거냐 선수로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이 같은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올드보이 출마 제한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586 올드보이 출마 제한 관련한 질문을 던지니까 대표가 나도 586이라 할 수 있고 이제 60대인데 그럼 본인도 올드보이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제한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저희도 해석을 했는데 민주당 이제 현역 의원들 반응도 좀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이 돼야지 무조건 3선 이상을 나가라 올드보이 586은 불출마해라 이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 초선 불출마가 좀 줄이고 있는데요. 벌써 5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왜 애꿎은 초선들이 정치판을 떠나냐. 중진이나 올드보이들이 좀 선제적으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박수모 기자 네. 참 주목하게 되는 것이 대기업 총선 전쟁인가요? 재벌 총선 전쟁인가요?
물론 이제 재벌 기업의 오너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고동진 전 대표의 국힘 참여, 또 현대자동차 공영훈 사장의 또 민주당 참여. 자, 이들을 영입하는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대의 공들이니까 국민의힘은 삼성이고 삼성 현대, 현대 삼성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겁니까? 뭐 이렇게 날짜를 맞춘 건 뭐 공교로운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양당 모두 인재 영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당 모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정치권에 좀 잘 안 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셀럽들 데려오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넘어올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뭐 일종의 이제 신상도 많이 공개가 되고 공격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만큼의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움되는 것들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잘 안 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업 쪽에는 양쪽 다 힘을 쏟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기업 쪽에 공을 들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뭐 인정이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흐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현대차 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예전에 좀 지난 얘기인데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3% 경제 성장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쪽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보수의 아젠다를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는 좀 반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보다는 뭐 분배라든가 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 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영훈 전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영훈 전 사장이 이제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 공영훈 전 사장이 주로 했던 업무가 대관 쪽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쪽 상대하는 업무인데 그때 이제 뭐 해석이기는 한데 좀 민주당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 대관 업무라는 게 대외 관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뭐 대통령실, 뭐 국회 이런 데를 상대로 관리하는 업무인데 이제 국회 쪽을 주로 하면서 그 민주당 쪽에는 좀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힘에 참여하기로 2달여 전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늦게 발표된 배경이 있나요? 네, 이제 고동진 사장의 경우는 뭐 2달 전에 이미 성사가 됐는데 발표 시점을 좀 늦춰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제 본인이 삼성 입사한 지 40주년이 좀 걸려 있는데 좀 그 이후에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사가 나는 바람에 인재 영입 발표도 좀 당겨졌고요.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의 경우는 몇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 정말 수차례 연락을 해서 영입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설득을 했는데 공 전 사장이 내가 몇 마디 더 보탠다고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면서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치가 아닌 경제 쪽으로 좀 역할을 해달라 거듭 설득을 해서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에 이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도 원래 결정을 안 냈던 상황이었는데 네.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주말 새 결단을 내린 거고요. 22일에 그래서 극적으로 고동진 사장과 같은 날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삼성과 현대가 같이 발표됐는데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분께 짧게 이 질문을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났다. 이 빅텐트에 대해서 제3지대 빅텐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이 고삐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공을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빅텐트가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까, 박순봉 기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한 2주 전, 3주 전 그때쯤에 체크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쪽의 입장은 보수신당도 괜찮고 빅텐트도 괜찮다. 그러니까 요 정도 1대1, 5대5 정도의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강론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신당으로 가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여도 괜찮겠다. 물론 여기에는 양양제 신당 정도는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래대연합 이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있는 곳이요. 이런 데까지는 크게 아직 관심이 없는 상태라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는 어떤 조합이 될까요?
사실 그 금태섭 신당 쪽에서는 이준석 전 신당과 뭔가를 좀 같이 해보고 싶어 하는데 말했듯이 이준석 신당은 좀 본인들 자강론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양양자 신당과 합당하는 안을 더 중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0584님, 그럼 불사조 기자단도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다시 없을 조합인데요. 불사조 기자단에서 정치권 뒷이야기 듣는 거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던 불사조 기자단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자, 시사본부 청취자분들께 두 분 뭐 짧게 오늘 네.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한 20초씩 각각 드릴 네. 테니까요. 인사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거 처음부터 같이 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달에 같이 했더라고요. 벌써 꽤 시간이 많이 됐고 떠나니까 이렇게 졸업하는 거 혹은 뭐 전학 가는 느낌 나서 좀 뭉클한데 아무튼 그동안 너무 잘 들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박순봉 기자의 패션을 더 이상 화면으로 못 보게 되나요? 아쉽습니다. 자, 이현지 기자요. 네, 저는 좀 뒤늦게 들어와서 1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았는데요. 저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박순봉 기자가 사실 제 선배인데 선배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말씀을 이렇게 잘할까요? 자,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